생각을 빚다 초등수학 성장 연구소입니다.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 이제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구멍이 많아요. 어 요 학기에서 요 단원이 구멍이 있고요. 또 요 단원에서 특정 유형이 구멍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적지 않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동그라미가 잘 쳐지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문제를 전혀 손을 못 대거나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답이 많거나 이러면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돼요. 이거 진짜 구멍 아니야? 우리 아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인데, 그러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왜 이거를 몰랐을까? 이 문제를 모르는 이유가 뭘까?' 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좀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아이디어, 생각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구멍은 문제를 못 풀었다에서의 구멍보다는 이 생각의 구멍을 메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적 사고다. 문제 해결력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단순하게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이 부분들이 어떤 단원에서 잘 나타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생각의 구멍이 생기는 건지, 그거를 오늘 한 6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목처럼 초등수학의 진짜 구멍.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타이틀을 잡았고, 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그 구멍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6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연산의 의미인데, 어 아이들이 이 수에 대한 생각을 그냥 기계적인 건 되게 잘해요. 왜 우리 어떤 학기를 처음 배운다고 했을 때 그 학기에 대해서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산, 요 교재 하나 많이들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일 주일에 뭐 5일 정도, 뭐 많게는 7 일까지 요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요거는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과연 우리 아이가 이 연산을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연산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풀고 있는지, 이 부분인데, 그러면 기계적으로 푸는 것과 이해하는 거의 차이를 제가 예제 하나를 좀 들어 볼게요. 이겁니다. 의자 하나에 4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의자 2개가 되면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 대부분 대답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8 명이요."라고 대답이 나와요. 8 명이래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생각의 구멍이 채워져 있는, 구멍이 없이 채워져 있는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자가 2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소한 5명은 앉을 수 있고 많게는 8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이게 계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하게 막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이건 저는 일부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부에도 일정한 양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노동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푸는 거는 사실 노동보다는, 저는 이 문제의 뜻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 많은 양을 해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문제를 더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15 명이 있어요. 하나의 의자에 4 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럼 의자가 몇 개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눈치가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를 빨리 어 15 나누기 4를 빨리빨리 해 보겠죠. 그러면은 몫이 3 이고 나머지가 2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의자가 몇 개 필요할까?"라고 하면은 "3 개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생각을 안 하고 계산만 했다는 뜻이죠. 의자 3 개면은 몇 명이 앉아? 12 명. 그럼 나머지 2 명은 집에 가라는 얘긴가? 그제서야 '아 아니구나. 의자가 4개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대답을 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단순하게 연산을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계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구멍인데요. 이제 자릿수, 예 자릿수, 수하고 자릿수의 감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숫자의 크기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지금 예제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0.9 곱하기 0.9 이거 계산은 잘하죠, 아이들이. 일단 이거를 자연수로 바꿔서 9 곱하기 9는 81 이니까 아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찍으면 되겠네. 그래서 0.8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소수점 위치를 찍는 것도 잘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소수를 배우는 목적이 인제 이런 거예요. 어 어떤 크기에서 내가 9 개만큼의 물건을 집었을 때 그 9개 중에서 다시 또다시 9 개의 물건만을 선택한다면 물론 이제 물건이라는 비유가 좀 맞진 않겠지만 어 아이들이 이거를 봤을 때 왜 0.9를 9번 곱하면 그러니까 0.9 곱하기 0.9가 되면 '왜 0.9 보다 더 작아질까?'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0.81이라고 끝내 버립니다. 수의 크기는 사실 1 보다 작은 수를 끊임없이 곱하게 되면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분수냐 아니면 가분수냐 요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목적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가끔가다 만날 수 있거든요. 1 보다 클까 작을까를 우리가 판단할 때 뭐를 제일 많이 보고 하죠? 예. 진분수하고 가분수로 판단하죠. 예. 가분수가 되면은 당연히 1 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나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막 계산만 해 가지고 답이 1 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 답이 1 보다 크면 이건 되겠네. 이거는 사실 수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는 거죠. 네 요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좀 이제 가서 문장의 구조화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예요. 어 문제는 길죠. 수학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업을 아이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좀 많아져요. 수학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언어까지, 국어까지도 아이들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수학의 영역입니다. 이제 국어는 저보다도 더 이제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수학을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언어가 소화가 안 돼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재를 정확하게 끊어서 읽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사실 문제가 길더라도 이 문제를 다룰 때의 핵심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그리고 구하는 것 이거를 구별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일단 문제가 길면은 읽기 어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읽기 싫어한다가 되겠죠. 문제를 읽기 싫다 보니까 문제가 쭉 보다가 숫자들이 보이잖아요. 그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조합해서 계산해 보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오답이 좀 더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를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분해를 하고 쪼개서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수식화해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초등 수학에서는. 그래서 조건하고 구하려는 것을 실제로 분리시켜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문장들을 수학적인 식으로 옮겨보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노력도 해야겠지만 노력하는 거를 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극복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이렇게 좀 느껴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이 문장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 오늘부터 너 문장제가 안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사실 이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지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선택보다는 일정하게 하루에 한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면 일곱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매일매일 한 문제씩만 푸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볍고 라이트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를 한 단계 높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단계를 한 단계 높인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쭉쭉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 사실 수학이라는 게 모든 아이들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량이 있고 눈높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눈높이까지 일단은 단계를 올라가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갈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이 단계를 재학습을 해볼 건지,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게 이 문장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도형의 정의인데요. 자, 아이들이 도형 그러면은 공식은 잘 외웁니다. 그런데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도형이 가지고 있는 정의,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합니다. 사실 도형을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정의를 얼마나 나만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도형들마다 다 똑같거든요.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각형도 종류들이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사각형이야, 이러면은 사실 이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각각의 도형들이 갖는 성질, 이 도형이 갖는 정의,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장, 단어들을 똑같이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인데, 사실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모양으로는 변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을 아이들이 좀 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직각이 4개가 있다라고 해서 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그럼 어떤 거든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직사각형하고 평행사변형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한 가지는 뒤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낯선 형태로 내가 하는 기본형 도형으로, 기본형으로 쪼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선이거든요. 4번에 이어서 도형의 어떤 분할을 해보고 어, 합성을 해보는 건데, 이거 같아요. 대표적인 게 사다리꼴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들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공식에 대입을 해서 바로바로 풀라고 하면은 잘 풉니다. 그런데 공식으로 딱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사다리꼴로 구하려니까 좀 난해한데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 어 아이들이 배우는 도형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없거든요. 어 그 몇 개 없는 도형인데 뭐 삼각형, 사각형, 원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요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해결이 안 되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 도형에 대해서 쪼개 보고 붙여 보고를 못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보조선을 거 보는 거를 훈련을 좀 시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럴 때는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의 수학적 사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형을 봤을 때 그냥 공식으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도형이에요. 그럼 이 도형을 '어떻게 하면 되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조선을 이용해서 한번 거 볼래?"라고 제안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 나름대로 엉뚱하게도 보조선을 거 보고 맞게도 보조선을 거볼 거예요. 엉뚱하다고 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잘 보조선을 긋는 아이들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조선을 아름답게 잘 글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낯선 도형들 문제를 풀 때 넓이를 구하라. 예를 든다면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쪼개서 넓이 구하는 거를 완성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어떤 관계성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비율을 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비율 문제를 아이들이 다룰 적에 단순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기술적으로만 사실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과 비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비율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6 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비례식이라는 게 뭐니?"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아요." 물론 내용을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배우는 목적이 그전에 배우는 게 비를 배우고 비율을 배우고 그다음에 비율을 비례식을 완성을 해 나가는데 단순하게 비례식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문제밖에 해결을 안 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만 좀 잠깐 들어볼게요.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지거든요. 세 개에 1,500원 하는 물건이 있어. 그럼 7 개면은 가격이 얼마야?"라고 비교하면 머리가 멈춥니다. 아마 이 질문을 했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세 개에 1,500 원이면 6 개는 얼마야?" 그러면 3,000 원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바꿉니다. "세 개에 1,500 원이면 7 개는 얼마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얼마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하고 비교하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이렇죠. '세 개에 1,500 원이야? 그 말은 한 개에 500 원이라는 거네. 그럼 7 개면 얼마냐고? 아이 그럼 500 원에다가 7을 곱하면 되니까 3,500 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차이인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비례식을 공부를 할 적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거는 결과론적이고 이 결과가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비, 비율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수학적 사고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동그라미가 많 그럼 구멍이 없네. 그럼 동그라미가 좀 적고 보니까는 X 표시가 좀 많네 평상시보다. 그럼 구멍이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요 6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머님들이 요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걸 6 가지로 요걸 뽑아 봤는데 뭐 연산이 구멍인 경우도 있고 수의 양감이 잘 안 돼서 구멍인 경우도 있고 문장지에서 너무 길다 보니까 아이가 이 문제를 수식화를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도형의 차이가 잘 안 되는 경우 도형에서 보조선을 그어서 분할을 해 보고 생성을 해서 넓이를 구할 때 요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 비율, 비례식을 예를 들어서 요 6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단원을 공부할 때 구멍이 생긴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동그라미가 많다고 해서 구멍이 없고, 동그라미가 평상시보다 적다라고 해서 구멍이 많은 게 아니라, 그 구멍이 생기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생각의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생각의 구멍을 어떻게 메워줘야 할지는 오늘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잠깐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초등수학에서의 구멍은 문제집의 빈 페이지가 아니라 생각의 멈춤에서 구멍의 시작이 된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